이지혜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주말에 박효신 씨 콘서트를 가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모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박효신 씨 콘서트 셋리스트를 입수해서 예습도 하고 이제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박효신 무드에 젖어 있었던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콘서트 간다고 미리 공부를 하고 가시는군요. 그럼요. 가서 충분히 즐기려면 미리 예습 철저하게 하고 가야죠. 그러면 더 좋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네. 어떤 노래가 나올지 사실 다 알고 가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이 노래가 나올까 하는 어떤 설렘을 좀 방해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요? 오히려 함께 떼창하고 응원하면서 더욱더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 기자가 아니라 공연 기자 같은 모습을 주말에 또 보여주시겠군요.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입니다. 네. 아들. 네.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제 생전의 모습을 담은 아마 죽기 직전 1시간 정도까지의 모습 이 마지막이고 처음 암을 선고받은 이제 3년 전 정도의 모습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까지 이제 투병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특히 다큐가 몇 편 더 있었어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은 다큐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들이었던 이제 아들이 감독으로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고 쉽게 느껴질 만큼 뮤지션으로서 오롯이 담아냈던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가 있고요. 또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이 이후에 또 류이치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라는 다큐도 또 다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다큐들은 대부분 류이치 사카모토의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음악 작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뮤지션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라고 한다면 이번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애의 마지막 시기 한 3년 반 정도 되는 그 시기를 이제 따라간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좀 필연적으로는 어느 정도 투병일지와도 같은 그런 색깔을 띨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담담한 톤을 유지하면서도 류이치 사카모토가 죽음을 앞두고 삶에 대해 어떻게 반추하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기록을 계속 남기셨나 봐요. 네. 이 투병 생활 동안에 손으로 일기를 이제 계속 쓰시다가 더 이상 이제 손으로 쓰기에는 힘이 붙여질 때쯤에는 본인의 휴대폰 메모장에도 매일 한 줄이라도 꼭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도 많고 아니면 음악에 대해서 고민하던 순간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이런 기록들뿐만이 아니라 사진, 류이치 사카모토가 본인을 찍은 영상, 여러 가지 또 본인의 유품 이런 것들이 다큐멘터리 안에서 동원이 되거든요. 네, 류이치 사카모토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병실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서 거기에 마지막까지 썼던 물건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손때 묻은 한글 낱말 카드가 있어요. 그래요? 본인이 직접 적은 먹기, 먹자, 먹읍시다 이런 낱말 카드가 있는데 워낙 한국 이제 음악 팬들에게 사랑을 받은 세계적인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한국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접하시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셔서 꿈을 한국 드라마 형식으로 한국말로 꿀 정도로 한글 공부에도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도 한글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까지도 보이는데 아마 한국 관객들은 그 장면에서 굉장히 좀 뭉클하시고 더 남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내밀한 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기록과 물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감 없이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을 좀 류이치 사카모토가 밝히는 걸 원했을까라는 의문이 관객 입장에서도 드실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약간 좀 기록을 남겼을 시기 자체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세상에 공개된 걸 염두에 둔 기록이었다라는 추측도 있고 또 가족들도 유가족들도 이제 감독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어디까지는 이제 담아둘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치밀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좀 내밀한 기록들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죠. 이게 거장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참 누군가가 죽어갈 때 그 마지막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살펴보는 일이 이렇게 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잘 된 사람들일수록 외부에는 밝힐 수 없는 나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 거고 네. 차마 말하지 못하겠는 나의 좀 창피한 그런 속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죽음이 예정되는 순간 그게 더 이상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감정들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일단 투병일지 형식을 많이 띠고 있고요. 병실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 되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해서도 있고 본인이 이제 처음 이제 암 판정을 다시 받고서도 이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남은 시간을 자기가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아무 치료도 받지 않으면 6개월을 살 수 있고 치료를 연명치료를 받으면 계속 부작용을 견디면서 5년을 살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네. 종국에는 이제 존엄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죽음을 앞두고 치열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이 그냥 거장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사소한 기록들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계속 수술을 받고 다시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당연히 식이 제한이 있죠. 그럴 그럼요. 때 네. 일기장이 딱 한 줄이에요. 귤이 먹고 싶다. 쇼트 케이크가 먹고 싶다. 이런 한 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한숨이 나오시죠.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작은 소망 같은 것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장면만이 있지는 않아요. 영화 안에서 본인이 음악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열정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고민도 하고요. 네. 또 밝은 순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는 세계적인 거장 뮤지션 네 마지막 이렇게만 느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일기에 나오는 구절들 좀 읽어주시죠. 네, 일단 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그 말이었어요. 네. 병실 밖에 뜬 보름달을 보면서 정말 몸이 힘들어서 페트병 뚜껑을 열 힘조차도 없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보름달이 아름답게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보아 넘겼던 그 보름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좀 새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구절도 있네요. 진짜일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6개월을 살까? 부작용을 견디면서 5년을 살까? 더 하고 싶은 일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귤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부작용을 견디면서 5년을 살까라고 결정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귤이 먹고 싶은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네.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가 이제 영화 안에서 드러나죠. 그래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할까 하다가 말까. 네,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는 그래도 내가 힘이 남아 있을 때 오케스트라를 완성하겠어. 그래서 오케스트라 구상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대가이고 일가를 이뤘다라고 하지만 네. 이 예술가에게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남아 있었다라는 게 새삼 저는 가장 감탄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 말도 좀 멋있게 느껴지네요. 뭐였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마지막까지 불태울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영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영화 첫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류지 사카모토 뉴욕 자택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본인의 이제 정원에 피아노를
나무로 만든 피아노를 꺼내놔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피아노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해요. 피아노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야외 정원에 꺼내놓으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햇볕도 맞으면서 점점 그 나무로 만든 피아노가 형태가 이제 없어지면서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류이치 사카모토 자신을 피아노에 대입한 무의식적인 좀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곧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텐데 어떻게 될까? 이걸 피아노를 통해서 한번 좀 미리 체험해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참 그러네요. 음악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의외로 이 류이치 사카모토를 다룬 다큐멘터리 중에서 음악 비중이 가장 적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왜냐면 음악을 이제 열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는 구간을 다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네. 일단 음악에 대한 다짐이나 결심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기록으로. 네. 어느 정도냐면 수술을 받고 너무 몸에 힘이 없어서 이제 병실에 누워있을 때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대요. 네. 왜냐하면 음악은 교향곡 같은 것들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몸이 쇠약해져 있으면 소화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소리지라고 하지만 일면 이해가 되는 게 우리도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음악이 그냥 소음으로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세심한 예술가에게는 얼마나 더 크게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음악은 듣지 못하고 계속 빗소리만 들었다고 해요. 네, 뭐 SNS나 뭐 OTT 사이트 같은 데 올라 있는 빗소리 녹음한 영상이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는데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빗소리만 들었던 감각을 잊지 말고 작품을 만들자. 몸이 조금만 회복되면 계속 음악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자. 음악을 하고 있을 때는 몸에 불편함을 잊게 되니까 내가 오케스트라 대작을 만들자 하고 실제 구상을 하고 스케치도 하고 엔지니어도 불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순간들로 음악이 등장을 합니다. 자,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멜로디들이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류이치 사카모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곡을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솔라리. 류이치 사카모토의 솔라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류이치 사카모토가 돌아가시면서 공개되는 이 다큐멘터리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그 다큐멘터리는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많이 따지 않습니까? 뭐 네. 생전에 류이치 사카모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등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좀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네, 보통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 사후에 탄생하는 다큐멘터리들은 뭐 주변인들의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그의 과거의 영광의 순간들 다시 재조립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나 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맞아. 라고 흐르기가 쉬운데 이 다큐는 그렇지 않아요. 워낙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 자신이 남긴 기록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나레이션으로 그가 직접 남긴 기록들을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하고 그게 바로 류이치 사카모토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를 바라는 연출이 있죠. 그의 목소리를 좀 더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네. 네. 나레이션도 있습니까? 네, 나레이션도 다나카 미니라는 일본 배우가 맡았는데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을 나눠왔던 내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배우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영화 국보에서 전설적인 가부키 배우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어린 키쿠어 슌스케가 아름다운 괴물이라고 칭하기도 했던 배우였는데요.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전에 무용가로서 훨씬 더 이름을 알렸기도 했고 이 배우 자체도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아티스트가 마지막까지 가졌던 그 예술에 대한 열정 하지만 내가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나오는 그 비애감을 아주 잘 이해해서 굉장히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거장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몇 년간을 보여주니까 네. 그 기획은 좋지만 그래서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보다가 순간순간 이걸 내가 봐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그저 이제 나의 육체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바라보자면 이렇게 내밀한 순간을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내가 봐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가감없이 담아냈거든요. 특히 영화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숨지기 1시간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놨는데 그것까지 공개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류이치 사카모토가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반전 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유스 오케스트라라는 이제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의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집도 잃고 터전을 잃고 많은 사람들과 이별했던 어린이들의 상처를 이제 어루만지고자 하는 시도였는데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어린이들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오케스트라를 좀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병실에 누워있을 때 오케스트라가 선생님 힘내세요 하면서 이제 공연하는 영상을 이제 보내줘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껴요. 본인이 그렇게 아름답고 엄청난 곡들을 많이 작곡하고 수많은 유명 연주가들과 협업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 어린이들의 연주에 이 생의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웃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게 주는 에너지가 강력했고 이 오모리 켄쇼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 장면을 담는 것에 좀 고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타기 직전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는 말로 하지 않아도 오히려 말을 넘어서서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그 순간이 사카모토 씨의 전부라고 느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장면이신지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관객들 바로 이 장면이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뭐 이렇게 엄숙하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다던데. 네, 워낙 사카모토 본인의 어떤 직접 남긴 그런 영상들이니까 본인의 취향도 자연스럽게 담겨 있고 아프지만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일상을 좀 재미있게 꾸려가려고 노력했던 개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다큐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스모 경기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스모 경기 관람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라든지 또 집안에 계속 혼자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 몇 명과 늘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만드는 것 외에도 본인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저런 것까지 한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춤과 율동을 보면서 이제 좀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장면들까지도 솔직하게 다 담겨 있어서 우리가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있을 게 없을 것 같다라고 느낄 것 같은 명성을 지닌 뮤지션이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참 지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사실 마지막이 모두에게 죽음이란 마지막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하루하루는. 네. 그럴 때 이런 영화들을 접하면 맞아, 나의 마지막이 지금 당장 1시간 뒤에 올 수도 있지 라는 새삼스러운 진리를 이제 깨달으면서 몸서리 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1시간 후에 마지막이 온다면 네. 마지막으로 보름달을 본 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보름달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대강 예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더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삶과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서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본 보름달은 언제였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삶. 네. 그걸 이제 보름달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걸까요? 저는 전자일 것 같아요. 알고 준비하는 거? 네. 그건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렇죠. 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는 죽음을 앞둔 사람을 통해서 과연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산다는 건 참 번거로운 일이야 라는 한탄까지
마지막에는 남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통스럽게 연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거의 이제 삶을 스스로 이제 정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뉴스를 보고 류이치 사카모토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류이치 사카모토는 반전 운동가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무도한 전쟁에 분노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 힘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도움이 되고자 해요. 그러면서 공식 활동을 중단한 뒤에도 이제 유스 오케스트라 공연에 참석한다던가, 우크라이나 뭐 뮤지션과 같이 이제 협연을 한다던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음악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전의 다큐들이 외부에서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를 향하는 시선에 기반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류이치 사카모토 내부에서 우러나와서 밖으로 향하는 시선에 대해서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삶이 이렇게나 귀중한 것이었지 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자기만의 또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 지금 극장에 있습니까? 네. 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좀 빨리 봐야겠네요. 네. 처음이셨나요? 제가 본다 소리 하는 거?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극히 드문 경우긴 합니다. 극히 드문 경우죠. 네. 이거 언제 가서 보지 이거?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좋으셨어요? 저도 보면서 좀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인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좀 영화적인 관점에서도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모 중에서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면모가 부각이 되었는데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실제적인 죽음인 것 같아요. 그것을 다루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류이치 사카모토가 처한 상황이 삶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와병 중에 육체가 사그라들어가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서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잘 담긴 다큐멘터리여서 류이치 사카모토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도 영화를 보시면 죽음이 언젠가 예정된 한 인간으로서 분명히 얻어가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요? 네, 영화 타르인데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여러 뮤지션으로 면모 중에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지휘자의 면모가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영화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타르는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지휘자 리디아 타르를 주인공을 하고 있어요. 이 네. 인물은 당연히 허구의 인물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도 뭐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 여성 지휘자는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몰랐나?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여성 지휘자가 말러 교향곡 5번의 실황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리디아 타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지 그리고 그가 권력을 얼마나 자신의 위주대로 본위대로만 사용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 리디아 타르가 얼마나 대단한 뮤지션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냐면 여성 최초의 베를린 필하모닉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곳이라고 하죠. 뭐 에미상, 그래미, 오스카, 토니상을 다 수상한 그랜드 슬래머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현재 최정상의 인물인데 이 인물이 하늘에서 저 밑 진흙탕으로 추락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네. 망함 스토리군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아주 철저하게 망하는 게 그럼 영화의 이야기겠네요.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이 등장하지만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리디아 타르라는 인물이 조금 다시 올라가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클래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베토벤 교향곡이 제일 유명하겠지만 사실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 중엔 말러 교향곡을 훨씬 그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정명훈 선생님도 아마 말러 연주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말러 대가시죠. 그죠? 말러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빛을 본 사후에 이제 한참 지나서 연주자들이 이제 다시 발견한 그런 음악가이기도 한데 저도 사실 말러에 대해서는 그런 인물이지라고만 알고 있다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러의 교향곡 5번을
진짜 한 달 내내 계속 정말 매일 하루 종일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의 매력도 굉장히 잘 살려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말로 5번 한번 들어봐야지 이제. 네. 영화 초반에 강연 장문이 10분 정도 나오는데 이게 롱테이크라면서요? 네. 케이트 블란쳇이 리디아 타르를 연기했는데요. 예. 케이트 블란쳇이 줄리어드 음대에서 이제 강연하는 장면이에요. 말로 교향곡 5번을 자신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이제 관중들에게 들려주는데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이 자신만만하고 명석하게 좌중을 휘어잡거든요. 근데 이 강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안에서 리디아 타르가 생각하는 권력에 대한 시선이 등장을 해요. 이 지휘자의 권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최근 이제 오케스트라나 교향곡의 경향을 보면 그 오케스트라의 핵심이 지휘자에서 악장인 제일 바이올린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흐름에 대해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냐고. 그럼 언제 바뀌었냐고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런 일은 내 사전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지휘자는 시계를 시작한다. 연주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교향악단의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자다라고 천명을 하는 거죠. 와, 근데 이거 대단한데요. 강연 장면 10분을 롱테이크로 했다는 얘기가 그럼 네. 10분어치의 대사를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아니, 제가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강연할 때마다 10분 동안 대사가 한 번도 안 틀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이 케이트 블란쳇이 리디아 타르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외우는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죠. 그럼요. 이 몸짓에 이 눈빛에 이 10분 동안 감정에 보면 막 코도 만지고 물도 마시고 손도 털고 들어가기 전에 긴장해서 어깨를 이렇게 터는 모습도 나오고 굉장히 사소하지만 다양한 몸동작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걸 10분 롱테이크로. 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 장면 너무 궁금한데요. 자, 영화가 이제 최전성기에 오른 지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 줄리어드 음대 강연부터 바로 그런 자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네. 일단 클래식계 자체가 여성에게 좀 성차별적인 부분이 많죠. 네. 뭐 여성 지휘자를 향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여성이 들기에 가장 무거운 것이 지휘봉이다. 라는 그런 좀 질 나쁜 농담이 있을 정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베를린 필에 들어가 있는 이 상임 지휘자인 타르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걸 굉장히 좀 10분 동안의 롱테이크에서도 잘 설득이 되고 이후에 지휘자로서 단원들을 이제 호령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외부에서의 명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화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제시가 되죠. 하지만 타르의 이 타락과 추락의 곡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더 느껴지는 것은 감독의 의도이기도 해요. 이 토드 필리 감독이 이 영화는 권력에 대한 영화이고 무엇보다도 주인공을 백인 남성으로 삼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주인공을 백인 남성으로 삼았다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젊은 여성을 착취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에게 헌신했던 부하 직원들을 버리는 이런 가차없는 모양새가 그렇게까지 부패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란 추측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백인 중년 남성들은 너무나 영화 속에서 많이 봐왔고 현실에서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란 거죠. 저도 그 선택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타르가 남성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에요. 특히나 영화 속에서 타르는 레즈비언 여성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소수성을 가진 인물인데도 자신과 같은 소수성을 가진 젊은 여성들을 착취하고 또 젊은 뭐 연주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권력을 다루는 어떤 한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더욱더 충격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클래식 업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래서 타르가 이제 당연히 베를린 필에서 쫓겨나죠. 네. 쫓겨나고 나서 이 타르가 얼마나 진흙탕으로 추락했는가를 얼마나 많이 망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타르가 동남아시아로 가요. 여기 굉장히 또 인종차별적인 클래식 업계 시선이 담겨져 있는데 네. 동남아시아에서 그냥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온라인 게임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돼요.
이것만큼 처참한 망함은 없다라고 영화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르는 이제 절대 재기하지 못하겠구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타르는 어쨌든 자신이 부패한 권력을 활용할 때에도 정말 예민하고 철저한 예술가였어요. 예술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던 예술가였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엔 타르를 구할 것이다 라는 암시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대답을 제시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부패했지만 예술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다양한 면모를 가진 인간이 있다. 우리는 그럼 이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묻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찝찝하게 나오겠네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게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타입의 영화긴 해요. 저는 네, 안 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저를 파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시네토크가 저하고 이지혜 기자님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기자님은 계속 계시고 네. 저는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저하고 하는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생각해둔 영화가 있으십니까? 네, 너무 있고요. 아, 그래요? 원래 저희가 굉장히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저는 현실적인 영화를 좋아하고 네. 그런 영화를 싫어하시고 네. 현실을 민낯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시는데 이제 헤어지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괴롭혀 드리려고 그런 영화를 준비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마음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혜 시네토크, 오모리 켄시오 감독의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토드 필드 감독의 타르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음악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종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영화 타르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엘가, 첼로 협주곡 마단조 4악장 알레그로, 소피 카오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시면서 자,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